앞시간 총평에 이어서 1교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8회 소방기술사 문제풀이인데 이 자료는 서중희 교사님이 우리 대형소방원의 서중희 교사님이 올려주신 건데 자료는 제 다음 카페 파이어리드에서 좀 다운받아가지고 참고해서 제가 이제 조금 한번 좀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1교시입니다. 자, 이것이 1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필수 문제죠, 필수. 자, 필수 문제고 400문제에 들어가는 필수 문제입니다. 보시면 건축 구조물의 구조 확인, 구조 안전 확인 대상하고 적용 기준을 쓰라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렵죠?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건축법입니다. 자, 건축법에 보시면 48조 자, 구조 내력해 가지고 자, 11조 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의무사항이죠. 그리고 자, 32조 대통령령이니까 이 대통령령이 요구죠. 48조 2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술하는 설계자는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을 건물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할 때 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주는 건축물을 받아서 허가권자에게 착공 신고할 때 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대상이 여오는 거죠. 대상이 이런 겁니다. 층수가 2층인 건축 경우로서 3층 건축물, 그 다음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m, 처마 높이가 9m,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따라서 국토부 용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문화유산, 그 다음에 2조 18과목 다목 건축물, 그 다음에 별표 1의 단독주택, 같은 표의 공동주택. 요게 이제 뭡니까? 요게 이제 구조 안전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 내진 소방 내진 설계도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존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술하는 건축주는 적용의 완화 요청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항도 있고,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설계자는 자 32조 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된다 해서 협력을 받아야 되는 건축물은 6층 이상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티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여기에 대한 거죠. 요 내용.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적용 기준이 아까 그 법 읽어준 거 있죠? 그 내용을 쭉 처리해놨고, 그다음에 구조 안전 대상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건축구조기술사 확인 대상 건축물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이것도 반드시 또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자, 창호에 방화가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방화 유리창 대상 건축물 및 적용 기준에서 살펴보시오. 해서 대상 건축물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나와 있고 적용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기준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자, 2022년 2월 10일 날 개정된 부분입니다. 건피반 규칙이죠. 근데 요걸 하려면 일부 자, 건축법이 2020년 12월 22일 시행령이 2022년 5월 4일 날 일부 개정된 내용이 건축법이 개정됐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개정됐고, 마지막으로 건피반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볼게요. 일부 개정된 중에 요거 있습니다. 자, 2020년 10월 20일 날 건축법이 개정됐습니다. 건축물의 마감 재료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호에 지장이 없는 인적 대지와 이격거리를 고려해서 방화 성능 등이 국토부 용어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토부 영해로 이렇게 넘어왔죠. 국토부 영해 보면 이제 대상이 주어집니다. 법 아까 읽어봤습니다. 법 52조 4항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2항 각 호에 말한다 해서 2항이 요겁니다. 자, 법 52조 2항. 자, 52조 2항은 요겁니다. 자, 52조 2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자, 외벽에 설치하는 마감 재료에
이제 외벽에 설치하는 마감 재료뿐만 아니라 창호에도 이제 방화에 이상 없는 제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 상업지역, 그다음에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그다음에 수련시설 용도,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1층 저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쓰는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1항 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자, 1항 4호가 뭐죠? 봅니다. 1항 4호. 자, 1항 4호가 요겁니다. 자,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건축물이죠. 이것도 2021년 8월 10일 날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체크를 안 했네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상을 살펴봤고, 이제 기준입니다. 창호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하도 많습니다. 이게 나와 있네요. 자, 법 52조 사항에 따라 61조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 대지 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죠. 자, 요거는 자, 우리 건축물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건축물도 써 있겠죠. 있는데 여기 이제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 예, 대지 경계선하고 이거하고 거리입니다. 이가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에는 이 창호는 뭡니까? 이 기준을 만들어라 이 말이죠. 이 건물과 건물이 아닙니다. 대지 경계선입니다. 대지 경계선. 그래서 해당 건물의 창호는 방화 유리창, 그다음에 KSF 2845에 해서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헤드가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는 이제 헤드가 이렇게 설치되는데 이 창호에서 60cm 이내가 되면 방화 유리창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거는 필수사항이니까 반드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대상 건축물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적용 기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이제 필요하신 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번. 자, NFP72 감지기 배선 방법. 자, 감지기 배선 방법은 이렇게 그림 그리시고, 자, 루프죠, 루프. 그다음에 B는 이렇게 루프가 아닌 그냥 우리가 쓰는 이런 방식이죠.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하고, 자, 이것도 제가 조금 자료를 볼게요. 자, NMP 이제 책을 가져왔습니다. 경로 클래스 명칭이라고 그러고 클래스 A, B 이렇게 쭉 나갑니다. 나가는데 자 뒤에 그림부터 볼게요. 자 설명하라니까 아까 그림은 이 그림을 그리시고 설명은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클래스 A는 별도의 경로를 포함한다. 별도의 경로를 포함하고 단선 이후에도 작동 성능이 계속되며 단선 고장 발생 시 장애 신호를 생성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뭐 경로에 뭐 작동 영향이 미치는 상태, 그 다음에 지락 사고 중에서도 성능이 해야 된다. 지락 사고 시에도 장애 신호를 표시해야 된다. 하고 클래스 B는 이것만 차이 납니다. 단선된 지점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 차이입니다. 이걸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동회로죠. 감지기는 기동회로입니다. 요거는 안 써도 됩니다. 기동회로 요것만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클래스 A, 클래스 B 해서 이 내용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그림 그리시고 요거는 이제 요것만 그리시면 되겠네요. 요것만 그리시고 요거는 굳이 안 그리셔도 점수 받는데 이상 없습니다. 요것만 그리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 내진입니다. 내진. 자 내진인데 내진 스태프의 설치 기준, 선정 방법, 안가볼트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기준을 좀 들고 왔습니다. 기준 한번 볼게요. 자,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은 2022년 1년 2월 19일 날 개정이 됐죠. 전면 개정이 됐죠.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 자 여기 나옵니다. 자, 5조에 보면 가압 송수 장치입니다. 자, 가압 송수 장치의 방지 장치가 있어 안가볼트로 지지 또는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진 스토프를 설치해야 된다. 다만 방지 장치에 있는 기준에 따라 내진 성능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자, 이게 그리는 최소 3mm 이상, 3조 이항에 따른 지진 하중에 견딜 거, 3조 이항이 3조 2의 2항 봅니다. 3조 2의 2항. 지진 하중은 다음 따라야 된다. 1, 2, 3번. 요건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번, 2번, 3번. 요 부분 이것도 써주셔야 되고.
자, 그럼 4까지네요. 자, 1, 2, 3, 4까지입니다.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거리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배를 해야 된다. 요 내용을 줘주시고, 그다음에 앙칼볼타. 자, 앙칼볼타는 가압 송수 장치 앙칼볼타도 이 기준에 만족합니다. 사망의 1, 2, 3, 4, 5번 요걸 다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답이 요겁니다. 설치 기준 이렇게 쓰셨죠? 그다음에 앵커볼트 기준 쓰셨죠? 그다음에 이제 레진 볼트 선정 방법은 자, 여기 있습니다. 자, 해설서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가압 손상의 해설서를 볼게요. 해설서를 보면 쭉 보시면 자, 요런 그림 하나 그리시면 좋겠죠. 펌퍼가 있고 이제 레진 스토퍼가 설치한다. 이런 그림 하나 그려주시고 쭉 보시면 요 가법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이것도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요겁니다. 자, 내진용 스토퍼의 확인은 내진용 스토퍼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압 손장치에 적용되는 수평 가속도와 가동 중량, 방진 장치의 특성을 고려한 구조 계산을 총해야 하며 그 결과로 내진 스토퍼 등의 규격 및 고정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고 자, 요건 아까 본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정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입니다. 자, 격자형 개방형 격자형 천장의 스프링 헤더 설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방청 업무 지침도 봐야 되고 화재안전 기준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 지침도 봐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정리한 게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스프링클러에 보시면 스프링클러 헤드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천장 반자 사이에서 부분에는 이제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데 대해서 설치한다. 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그림이 보시면 뭐 1.2m 초과하면 이렇게 설치한다. 요 그림입니다. 두 번째, 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야 한다. 이제 살수가 방해되지 않는 거. 스프링클 헤드로부터 60cm 이상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스프링클 헤드와 그 부착면은 30cm 이내로 해야 된다 해서 약간 감지 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배관, 행가,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1호 이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의 장애가 없도록 할 거 해서 요 조항에 의해 가지고 지침이 나온 게 이렇습니다. 자, 소방청 지침 볼게요. 소방 지침은 이렇습니다. 아까 화재안전 기준 10조 1항, 7조 1호 3호죠. 요거는 요겁니다. 10조 1항, 그다음에 7항 1, 2, 3호 요걸 얘기합니다. 요 3호에서 자, 격제형 개방 천장의 헤드 설치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나온다. 그래서 자, 10조 1항에 따라 개방형 격자 천장의 폭이 1.2m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스프링클 헤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방형 격자 천장 아랫부분에만 스프링클 헤드를 설치 가능하다. 위에는 안 하고 아랫부분만 한다 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표준 시방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개방형 격자 천장의 재료 두께가 격자 구멍의 가장 작은 크기의 미만이고 계곡5의 계곡율이 천장 면적이 70% 이상이며 계곡부의 가장 작은 지수가 63mm 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 헤드를 적용해야 된다.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수험생들이 요 보면 이제 요 격자형 천장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개요 쓰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 이제 글을 볼게요. 그걸 열었습니다. 그림으로 하면 여기 이제 A보다 B가 작아야 된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개구율이 70% 이상 되어야 된다. B는 63mm 이상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50 이상 되어야 된다. 그 다음 밑에다가 여기 단다. 이런 그림으로 해서 그려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NFPA 1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NFPA 13에서는 1, 2, 3, 4, 5 해가지고 이렇게 혈지 관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아까 그 내용입니다. 요 내용. 그래서 이 부분 조금 한 번 더 이 부분은 또 넣을 수 있으니까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됐고, 자 유체 흐름을 나타내는 라그랑제는 필요하신 분은 보십시오. 우리 서방은 라그랑제가 아니고 오일러 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일회성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8회 확성기입니다. 자, 확성기는 트랜스 매칭이 돼서 했다. 어렵다고 했지만 요거는 사실 이제
해설서에 나와 있습니다. 학성기 볼게요. 학성기. 이제 방송 설비 화단제 기준의 학성기입니다. 학성기 보시면 뭐 학성기 동작 원리가 나와 있고 학성기 구성이 나와 있고 쭉 종류 나와 있고 쭉 내려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학성기의 매칭 트랜스입니다. 매칭 트랜스 그림이 여기 있죠. 앰프가 0에서 100% 주면 매칭 트랜스가 학성기에 이렇게 신호를 보내줍니다. 쭉 읽어볼게요. 자, 전관 방송 설비. 자, 우리 이제 전관 방송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비상 방송하고 일반 통신하고 같이 쓰는 이런 시스템을 전관 방송 설비라 합니다. 전관 방송 설비에서 많은 수의 학성기를 사용하기에 하이 임피던스를 적용하고 있다. 로우 임피던스하고 하이 임피던스가 있는데 하이 임피던스를 쓴다. 하이 임피던스는 학성의 경우에는 정폭부와 학성기 사이에 임피던스 차이를 발생하여 출력 측과 입력 측의 서로 다른 두 임피던스 차이에서 신호가 반사가 발생한다. 이거 우리 뭡니까 무선 통신 할 때 배운 거 있죠. 1.5배 넘으면 반사파 생기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매칭을 시키지 않으면 반사파 생긴다. 그래서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임피던스 매칭이 필요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매칭 트랜스다.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이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시면 됩니다. 좀 더 나가면 자 그리고 자 또한 매칭 트랜스를 사용한 이유는 많은 수의 확성기를 사용하면 앰프에서 확성기까지의 신호 중에 전력 손실이 크게 발생하므로 고전력으로 앰프에 출력을 하고 확성기에서 고전력을 다시 저전력으로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트랜스를 씁니다. 조합하자면 이 매칭 트랜스 쓰는 이유는 자 임피던스 매칭을 쓰고 그다음에 확성기가 많이 달리죠. 많이 달리니까 보내는 놈이 이제 고전력을 보내면 트랜스가 고전력에서 저전력으로 낮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학성기 앞에 매 학성기마다 매칭 트랜스가 다 달려 있습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시를 보여주네요. 요 스피커 앞에 매칭 트랜스 달려 있는 거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자, 보통 앰프의 출력 단자는 4, 8, 6 요 세 가지는 저임피던스고 70V, 100V가 고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70, 100V를 하이 임피던스를 하면 앰프의 출력 단자에 하이 임피던스 연결된 경우에는 반드시 확성기에 매칭 트랜스를 설치하여 PB용 설치해야 한다. 이제 전관 방송용은 대부분 달려 있다. 그 얘기고 전력을 송신부에서 수신부까지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임피던스 정합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자 그래서 하이 임피던스는 확성기는 확성기 내부에 매칭 트랜스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주위 환경 변화와 확성기의 노후와 임피던스 부정함에 대해서 누설 전류 또는 과전류에서 매칭 트랜스 가동 위험이 있으니 한국 표준을 쓰라.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앰프에서 보내주면 이 스피커에 이렇게 트랜스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확성기는 병렬 연결이죠. 왜 병렬 연결하겠습니까? 임피던스를 낮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병렬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자, 다음 시험까지 대비하면 요겁니다. 확성기의 직병렬 연결입니다. 자, 송신부와 수신부의 합성 임피던스를 동일하기 위해서 확성기는 직병렬 또는 직병렬을 하는데 소방에서는 이렇게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16옴이죠. 직렬로 연결하면 16옴이고 병렬로 하면 4옴이죠. 그래서 우리 소방에는 자 16옴, 4옴이죠. 그래서 이게 훨씬 작죠. 그래서 병렬로 연결합니다. 이 내용까지 조금 써주면 뭐 더 좋은 답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매칭 봤죠?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그림 그리고 임피던스 정할 필요한 이유에서 뭐 아까 매칭이니까 이제 그 매칭하려면 그 특성 임피던스를 맞춰줘야죠. 그래서 이런 이론도 써주면 좋고 그다음에 이런 거 썼습니다. 자, 그다음에 9번. 자, 히스토리 6 코스. 요거는 뭐 필요하신 분만 보십시오. 자, 10번. 자, 부차지 손실의 정량적 표현 방법입니다. 자, 부차지 손실은 어떨 때 발생합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배관의 방향 전환, 배관의 크기 변경, 각종 밸브류, 피팅류에서 발생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시면 이제
관의 급속간 확대, 급속간 축소 부분에서 부자재 손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방법은 자, 상단길이법, 그다음에 저항계수법, 유단계수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길이법은 뭐 이렇게, 저항계수법은 이렇습니다. 자, 이거 제가 별도로 하나 만든 걸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핵심이 요겁니다. 핵심이 요겁니다. 자, 제가 이제 돌연 확대, 돌연 축소에서 한 이유가 돌연 확대 축소에서 부사지 손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저항계 수법을 하면 요렇게 그 이제 그 마찰 손실이 K 2지분의 V1 제곱이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유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도하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요거 유도하는 문제는 별도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도하면 이런 값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일일이 식에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가 돌연 확대, 돌연 축소관이 있으면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일이 많죠. 그래서 상당 길이법을 하겠습니다. 상당 길이법은 자, 우리 달시 웨버 방정식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마찰 손실 계산하는 식이죠. 여기서 보면 이 길이 요걸 가지고 이렇게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1번식하고 2번식하고 같이 해주면 요런 식이 나옵니다. 요런 식이 나오는데 요런 두 개 없애고 뭡니까? 2지 없애고 남는 거는 K, L, F, D가 남죠. 그럼 여기 이제 상당 길이가 구해집니다. 상당 길이는 마찰 손실, 그다음에 K 값 관계만 하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총 마찰 손실 1이 구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주 손실 길이고 이거는 이제 부차재 손실 길이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하면 되죠. 더하면 아주 쉽게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써주는 게 핵심이죠. 이 부분을 써주면 한 9점, 1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좀 넣으면 좋겠네요. 자, 상당히 넘어갔고 그 다음에 할로겐 소화약제 방사 시간을 제한하는 주된 이유는 하고 할로겐이니까 처음에 이렇게 방사하다가 쭉 하고 이렇게 약재가 쭉 빠지죠. 이게 이제 LN 100에서 100-10분의 100입니까? 그래서 약재가 쭉 누출이 되는데 누출이 돼가지고 설계 농도 유지시간까지 이걸 보내줘야 소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인데 이 방사 시간은 설계 농도까지 얼마나 빨리 올려주느냐, 이걸 얼마나 올려주느냐 이 문제에서 물은 거죠. 이게 늦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사 시간이 늦게 되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면 되죠. 방사 시간이 여기서 이렇게 늦어지면 쇼킹 타임도 당연히 늦어지죠. 근데 약재가 더 천천히 빠지는 게 없잖아요. 늦어지면 화재가 이렇게 가는데 방사 시간이 이렇게 더 늦어지면 이렇게 가가지고 화재 각도가 화재가 더 커지니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지점에서 화재는 다른 걸 그릴까요? 화재 각도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Q는 알파 T의 제곱으로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약재가 나오는 시점이 여기인데 화재는 이만큼 커져 버렸죠. 그러면 이만큼 화재가 더 커져 버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화 실패가 일어나겠죠.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 그리는 방법은 자, 규정 방사 시간을 만났을 때 이런 겁니다. 맞죠? 자, 맞죠? 근데 자, 방사 시간이 늦게 되면 규정 방사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화재 가압도는 이렇게 커지다가 화재 가압도보다 약재가 늦게 나오게 되면 화재를 못하는 소화 실패가 일어난다. 이걸 좀 그림을 응용해서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한된 이유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열분의 생성물이 많이 생긴다. 할로겐 약자는 들어가면 HF, HCl, 브롬 등의 열분의 생성물이 많이 생깁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에 저희 수업 들 때 한번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노즐에서의 방출률 증대, 그다음에 배관 내 충분한 유속 확보, 그다음에 직접적인 화재 피해의 최소화,
이 부분을 좀 써주면 좋겠죠. 이 그림 하나 그리시고 이거 써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방사시간 결정 요인은 저장 온도, 그 충전 압력. 충전 압력이 충분히 높아야 약재가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가압 방식, 배관 구성, 배관도 길이도 짧고 구경이 커야 약재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노즐도 구경이 크면 방사시간이 짧아진다. 그래서 요하고 요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번 미분모의 사용 목적과 적용 대상. 자, 미분모의 사용 목적 요거죠. 자, 화재 소화, 화재 진압, 화재 제어, 온도 제어, 노출 부분의 방어. 요거는 기출이니까 반드시 외워가야 되죠. 소화, 가연물이 없도록 완전히 진압하는 거. 화재 진압은 열 방출 속도를 낮추고 화재의 재성장 방지. 화재 제어는 노출 감소, 이제 거주자의 위험 감소, 그다음에 화재가 특성 감소, 감소화되는 부분이 있죠. 온도 제어는 화재실의 온도를 낮추게 된다. 노출 방어는 열 전달에 대한 미분모 입자가 차단해서 구조물 손상을 방지한다. 그리고 적용대상은 ABC급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연발화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은 뭐 엄청나게 많이 푼 문제죠. 그림 잘 그리셨네요. 자, 자연발화 조건 나옵니다. 자, 1, 2, 3, 4, 5입니다. 불충분한 표면적, 산소 부족, 주요 온도가 낮은, 충렬 조건의 부족, 반응 조건의 부족에서 이렇게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 온도, 축열 조건, 표면적, 그다음에 산소, 발화물질 질량이 이렇게 되어야 자연 발화가 된다. 그다음에 대책은 이제 통풍 환기가 잘 되게 하여 열 축적을 방지해야 된다.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응달에 보관해야 된다. 동식물 유지는 다홍지 물질은 섬유 토판에서 스며들지 않게 관리한다. 온도 습도를 낮춰야 된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자 끝나셨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열 문제는 다음에 시험도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짚고 다시 정리하고 내 서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다시 넣어가지고 재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교시로 가겠습니다.